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하게 된 저는 우수정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데이터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이번 여정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가슴이 설레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랍니다. 데이터 세계로의 첫 시간. 우리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은 왜 필요하며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휴대폰 데이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더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를 의미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 버스 도착 시간 정보, 학교 성적,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남긴 댓글들의 정보들이 모두 데이터로 저장되어진답니다. 이렇듯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기록들, 정보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 또한 매우 많게 되겠군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기자 사람들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다양한 곳에서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찍은 사진,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서 정보들이 데이터로서 수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데이터를 모으는 걸까요? 데이터는 숫자,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컴퓨터의 주요 재료로서 데이터가 없다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거예요. 컴퓨터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기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짐에 따라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과 정보를 지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만약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면 그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 소비 경향, 사회적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석된 결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획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지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알고 있나요? OTT 산업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네요. 넷플릭스는 시네매치 엔진과 마이크로 장르 시스템을 통해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한다고 해요. 시네매치 엔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시청 기록, 평가,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이랍니다. 마이크로 장르 시스템은
영화와 드라마를 다양한 장르로 세분화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정교한 추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높아진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넷플릭스를 OTT 업계의 최강자로 만들었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제니라는 연예인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니의 수식어 중 인간 샤넬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았나요? 샤넬은 본인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니의 기본 정보들, 다양한 데이터에서 제니의 이미지가 고급스러움이라는 것을 찾아냈고 제니를 모델로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제니의 정보를 찾고 사용할 때마다 샤넬의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제니는 인간 샤넬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게 되었고, 샤넬은 제니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고급스러운 샤넬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사례 역시 데이터 리터러시가 활용된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답니다.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올빼미 버스 노선 변경 프로젝트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아주 잘 활용되어진 예인데요. 이 예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해요. 서울 시민들은 사용하고 있던 올빼미 노선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서울시에 전달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지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KT를 통해 심야 시간대의 통화량 데이터를 받았고, 스마트 카드사로부터 택시 승하차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어요. 표에 보이는 것처럼 약 30억여 건, 약 500만 건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였어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시각화 방법이에요. 서울시는 데이터들의 성격에 따라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각화로 정리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올빼미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사각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노선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배차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이처럼 서울시의 올빼미 심야버스 노선 변경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을 정말 잘 활용하여 성공을 이룬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5개의 신설 노선이 추가되었고, 배차 간격이 조정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지요. 앞에 서울시 올빼미 버스의 노선 변경 프로젝트 사례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친구들,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맞아요. 데이터 분석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방법에도 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업의 상업적 문제, 사소한 개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어떠한 문제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아요.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맞아요. 데이터란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들로 숫자, 문자,
이미지, 소리, 비디오 등으로 표현되는 컴퓨터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지요.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데이터란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능력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워나가 앞으로의 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반 MBTI 자료를 통해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하게 된 저는 우수정 선생님입니다.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외에 다양한 시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진이 정리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은가요? 또 어떤 사진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좋은 것 같나요? 맞습니다. 시각화되어진 데이터가 우리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해요. 이렇듯 데이터 시각화는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해를 도와주죠.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패턴, 추세, 그리고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반의 대표 MBTI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ju.is/디지털 안내서라고 입력해 주세요. 패들렛으로 들어왔나요? 5. 쉽게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섹션에서 준비, 3차 시 우리 반 MBTI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엔트리 홈페이지로 이동되었나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배포 파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리메이크 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처럼 화면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코딩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코딩을 시작하기 전 오늘 우리가 완성할 프로젝트를 살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차트 창이 나타납니다. 4개의 차트 창이 모두 나타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 반 MBTI 결과를 말해주네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우리 반의 다양한 데이터에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들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친구들의 MBTI 정보만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들만 남겨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되어진 파일은 처음에 소개해준 패들렛에 올려져 있어요. 해당 파일을 다운받을게요. 패들렛으로 모두 들어왔나요? 5. 쉽게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섹션으로 가서 우리 반 개인 MBTI 자료를 찾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 메뉴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해당 파일이 우리 친구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됩니다. 블럭 꾸러미 창에서 데이터 분석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테이블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나요?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엔트리에서는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하네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엔트리에서 테이블을 추가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엔트리가 제공하는 기본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내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것. 세 번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파일 올리기 탭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일 폴더 창이 뜨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내가 선택한 파일이 올라온 것이 확인되면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나요? 이번에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해요. 차트 탭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 후 내가 그릴 그래프 원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먼저 계열을 선택하고 계열에 맞춰 차트 제목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값을 개수로 지정해주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MBTI 항목은 모두 4개이니 남은 3개의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그려볼 수 있겠죠? 4개 차트가 모두 그려졌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창이 나와서 저장 여부를 물어보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뒤 그 위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엔트리봇의 코딩을 할게요. 우선 오브젝트에서 생각하는 옆모습 엔트리봇을 선택합니다. 시작 블럭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세요. 자료에서 행번호를 1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행번호를 2로 변경할게요. 행번호를 2로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의 모양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를 볼까요? 자료가 두 번째 행부터 들어있죠? 그래서 행번호 시작을 2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다시 코딩창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흐름 블럭에서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데이터에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데이터의 행수에서 1을 제외한 만큼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계산 블럭에서 10 빼기 10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이 블럭을 10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블럭에서 테이블의 행 개수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이 블럭은 계산식의 앞에 10 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10 자리는 1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각 행에 있는 MBTI 항목들을 확인하여 그 빈도수를 확인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행을 분석하면 처음에 E인지 I인지 확인 후에 I임으로 I 값에 1을 더하고 N인지 S인지 확인 후 S임으로 S에 1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들을 분석하는 것이지요. 각 항목들을 비교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한 항목에 대한 코딩을 하면 나머지는 해당 코드를 복제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흐름 블럭에서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아직 연결하지는 않아요. 판단 블럭 꾸러미에서 10은 10과 같다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 참에 넣어주세요. 테이블 분석 블럭 꾸러미에서 테이블 두 번째 행의 번호값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앞에 10에 넣어주세요. 자료에서 행 번호값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해당 블럭은 이 위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판단의 뒤 10의 위치에는 영문자 2라고 변경해 주세요. 두 번째 행에 이 I 항목이 2인지 I인지 확인하는 블럭이에요. 결과에 따라 이미 주어진 E와 I 변수의 값을 증가하면 돼요. 자료에서 행번호의 10만큼 더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행번호를 2로 변경하고 뒤에 10을 1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뒤에 칸에는 동일한 블럭을 가지고 와서 행번호를 I로 변경하고 뒤에 10을 똑같이 1로 변경하세요. 이제 이 블럭을 복제하여 동일한 블럭을 4개 만드세요. 이렇게 복제되어진 블럭들을 겹치지 않게 잘 배치한 뒤에 각 블럭들의 계열값과 변수값들을 변경해 주세요. 행값을 ns로 변경하면 뒤의 위치는 n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도 n과 s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tf, pj를 변경해주세요. 한 행의 분석이 끝나면 다음 행을 분석하기 위해 행번호를 하나 증가시켜야 해요. 자료 블럭에서 행번호의 10만큼 더하기 블럭을 가져오세요. 10을 1로 변경해 줍니다. 모든 블럭이 완성되면 전체 블럭을 반복하기 블럭 안에 넣어주면 코드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차트 창을 보여주는 코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 블럭에서 차트 창 보이기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생김새 블럭에서 모양 숨기기를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 분석 블럭에서 테이블에 이 또는 I 차트 창 열기 블럭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흐름 블럭에서 2초 기다리기 블럭을 가지고 온 뒤 다시 데이터 분석 블럭에서 테이블 차트 창 닫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기다리기 블럭의 시간을 조절하면 차트 창이 보이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 시간은 친구들이 조절해도 좋아요. 코드 복제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나머지 3개의 차트도 코딩해 주세요. 모든 창을 열고 닫은 후에는 분석된 결과를 말하게 되는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시작 블럭에서 신호 보내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차트 창 보이기를 결과 말하기로 수정하면 코드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결과 말하기 글상자의 코딩을 해볼게요. 오브젝트에서 결과 말하기 글상자를 클릭한 후 코딩을 해요. 각 항목별로 빈도수가 더 큰 항목을 우리 반의 대표 특성으로 정하는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럼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시작 블럭에서 차트 창 보이기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결과 말하기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생김새 블럭에서 모양 보이기 블럭을 가져오세요. 흐름 블럭에서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져오세요. 판단 블럭에서 부등호가 왼쪽으로 열린 블럭을 가져와서 참 위치에 넣어주세요.
자료에서 행 번호 값을 부등호 블럭의 왼쪽에 넣고 이 값으로 수정 후 해당 블럭을 복제하여 i 값으로 고친 뒤 부등호 블럭의 오른쪽에 넣으세요. 글상자 블럭에서 엔트리라고 글쓰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 위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트리라고 쓰여진 부분을 위에는 E, 아래는 I로 수정해 주세요. E와 I를 비교해 더 큰 빈도수의 항목을 글상자에 적는 코딩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항목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부터는 글상자에 글이 들어있으므로 엔트리를 뒤에 추가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글씨를 넣어야 해요. 두 번째 항목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블럭처럼 만들다가 글상자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 번째 블럭 더미 전체를 복제하여 두 개를 더 만든 뒤 각각의 항목을 T와 F, P와 J로 변경해주면 코드가 완성됩니다. 코드가 완성되었으니 실행을 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차트창 4개가 차례대로 나오고 우리 반 대표 MBTI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도전 과제는 바로 새로운 시각화 방법인데요. 또 다른 시각화의 방법으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방식은 단어의 빈도수를 체크해서 빈도수에 맞춰 단어의 크기를 지정해 시각화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단계별로 설명해 두었으니 주어진 자료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내용 함께 정리해 볼까요? 엔트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올리는 방법 3가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엔트리 제공 기본 테이블, 파일 직접 업로드, 데이터 직접 입력이었어요. 자료의 빈도수에 맞춰 크기를 변경하여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 이름 기억나나요? 맞아요. 워드 클라우드였어요.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두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정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각화 방법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연령별, 성별, 탑백 플레이리스트 자료로 사용자 정보에 따라 노래를 추천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하게 된 저는 우수정 선생님입니다.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세 번째 시간인 오늘,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아 음악을 추천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추천 알고리즘이란 것을 경험해 보았나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컨텐츠나 제품 등을 추천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추천 영화나 유튜브의 관심 동영상 등이 추천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챗봇에 필요한 탑백 플레이리스트는 음악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했어요.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엑셀 시트에 넣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서 패들렛에 올려두었으니
나중에 확인 부탁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2024년 6월 9일의 음악 순위 자료예요. 그래서 현재 순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주세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주.is/디지털 안내서라고 입력해 주세요. 패들렛으로 들어왔나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죠? 5. 쉽게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섹션에서 준비, 4차시 음악 추천 챗봇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엔트리 홈페이지로 이동되었나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배포 파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리메이크 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처럼 화면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코딩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코딩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완성할 작품을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는 장면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장면에서 음표 버튼을 누르면 장면 2로 넘어갑니다. 장면 2에서는 나이와 성별, 추천 곡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나이와 성별에 맞추어 원하는 만큼의 음악을 추천해주는 챗봇이에요. 모든 노래를 추천한 뒤에는 다시 하기 버튼을 통해 다시 노래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아요. 장면 1은 프로젝트의 인트로 부분이에요. 음표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이 시작되어요. 장면 2를 알아볼게요. 장면 2에는 오브젝트가 2개 있어요. 말하는 엔트리봇에 주로 코딩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코딩인 함수 코딩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기 버튼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코딩이 들어가게 되어요. 우리 다시 엔트리 화면으로 돌아올까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 미리 배포 파일에 데이터를 업로드해 놓았어요.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보면 미리 올려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코딩 창으로 돌아올게요. 왼쪽 위 X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코딩인 함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함수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복잡한 코드를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아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술이에요. 우리는 나이와 성별에 따른 함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함수 블럭 아이콘을 눌러 함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함수 만들기 창이 나타나면 먼저 함수 이름을 작성하세요. 그 뒤 자료 블럭에서 추천 곡수를 1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i를 1로 정하기로 수정하세요. 변수 i는 데이터의 행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고 자료에서 추천 곡수값 블럭을 가지고 와서 숫자 10 위치에 넣어주세요. 생김새 블럭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데이터 블럭에 있는 테이블의 2번째 행에 차트 순위값 블럭을 안녕 위치에 넣어주세요. 10대 여성이므로 파일을 해당 데이터로 변경해 주세요. 계산 블럭에서 10 더하기 10 블럭을 가지고 와서 숫자 2에 넣어주고 행번호가 2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 앞에 10에 자료 블럭에 있는 추천 곡수를 i 값으로 바꿔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10은 1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 제목이므로
마지막 부분을 공명으로 변경합니다. 말하는 시간 4초를 1.5초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순위의 다음 곡을 말하기 위해 행번호를 나타내는 변수 i 값을 하나 증가시킬 거예요. 자료 블럭에서 추천곡 수의 10만큼 더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i의 1만큼 더하기로 수정해 줍니다. 이제 함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함수가 완성되면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함수 블럭을 눌러보면 내가 만든 함수가 보이게 됩니다. 아쉽게도 함수는 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분류 함수를 직접 만들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10대 남성 함수와 20대의 남성, 여성 함수를 만들어 보아요. 함수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장면 2로 이동해서 말하는 엔트리봇을 선택해 준 뒤 코딩을 시작하기로 해요. 먼저 시작 블럭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묻고 답하기 블럭을 사용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먼저 화면에 내가 한 대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자료 블럭에서 대답 숨기기 블럭을 먼저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오세요. 먼저 나이를 물어볼게요. 이때 분류 기준에 맞춰 숫자로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해둔 나이 변수에 저장할 거예요. 자료 블럭에서 추천곡 수를 1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 나이로 변경한 뒤에 대답 블럭을 가지고 와 10에 넣어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별과 추천곡 수도 저장해야 해요. 성별은 여성 또는 남성으로만, 추천 곡수는 숫자로만 받아야 하는 것을 주의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주세요. 답변을 넣는 변수명 또한 성별과 추천 곡수로 변경해 주세요.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코드를 완성해 주세요. 데이터를 얻었으니 해당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추천곡을 전달해 볼까요? 흐름 블럭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만일 참이라면 아니라면 블럭을 꺼내와 안에 넣어주세요. 먼저 나이 조건으로 분류를 한 뒤 성별 조건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바깥 블럭의 조건에 나이 조건을 넣을게요. 10대여야 하므로 20보다 작다라는 기준으로 조건을 만들 거예요. 판단 블럭에서 부등호 블럭을 이용해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으로 부등호가 벌어진 블럭을 가지고 와서 참에 넣어주세요. 자료에서 추천값 블럭을 가지고 와 나이로 변경 후에 왼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으로 변경해요.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볼까요? 역시 판단 블럭에서 10과 10이 같다라는 등호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위에 나이 블럭을 복제해 성별로 변경하여 왼쪽에 넣고 오른쪽은 여성이라고 수정합니다.
조건에 따르면 첫 번째 빈 공간은 10대인 여성이므로 10대 여성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 신호는 시작 블럭에 있습니다. 다음 빈칸은 10대 여성이 아니라면 10대 남성이므로 10대 남성 함수를 넣어주고 동일하게 마무리 멘트 신호를 보내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20대 추천곡을 말해주는 블럭을 만들어 볼까요? 10대와 거의 동일하지만 20대의 나이를 구분하는 조건만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와 같이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블럭과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합니다. (20대라는) 것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은 나이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판단 블럭에 그리고 블럭을 이용해 나이 조건을 두 개로 구분해요. 위에 있는 나이 기준 부등식을 복제해서 갖고 와 오른쪽 참에 넣어주고 20을 30으로 변경해 주세요. 같은 부등호를 복제해서 이번에는 왼쪽에 넣어주세요. 가운데 부등호를 눌러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로 바꿔주세요.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다라는 20대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성별 조건은 10대와 동일하므로 위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복제하여 넣어주세요. 이제 20 여성 함수를 넣어주고 마무리 멘트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 남성 함수를 보내주고 마무리 멘트 신호를 보내면 코드가 완성입니다. 마무리 멘트를 받았을 때 엔트리봇이 하는 말은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해당 멘트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사로 바꿔도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후에는 다시 하기 버튼에게 다시 하기 신호를 보내주면 됩니다. 다시 하기 버튼의 코딩은 선생님이 미리 해두었는데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는 모양이 숨겨져 있다가 다시 하기 신호를 받으면 모양이 나타나고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장면 1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였어요. 이제 모든 코드가 완성되었으니 프로그램을 실행해봐요. 장면이 두 개인 프로그램이므로 반드시 장면 1을 선택한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어야 해요. 나이와 성별, 추천곡 수를 입력하면 노래를 잘 추천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10대와 20대만 해보았지만 패들렛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데이터도 넣어놨어요. 해당 데이터들로 다른 연령대에도 음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도전 과제예요. 이번 시간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무엇이라 할까요? 맞아요.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답이 있었네요. 복잡한 과정의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술의 이름은? 맞습니다. 바로 함수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마지막 시간으로
데이터 윤리와 정보 보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하게 된 저는 우수정 선생님입니다.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마지막 시간인 오늘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 보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지식 정보의 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나가고 데이터 위주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대표적인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들 사이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서로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물 IoT. 물리적 서버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의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찾거나 인사이트를 찾는 빅데이터. 점점 더 발전되어지는 로봇 기술과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데이터 학습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그 어떤 분야도 발전이 될 수 없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있지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데이터에 대한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듯 중요한 데이터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시는 이루다 AI 챗봇 문제예요.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는 편향된 데이터들로 잘못 학습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출시된 지 3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지요. 편향된 데이터로 잘못 학습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루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들을 수집한 것 또한 문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예시는 아마존의 AI 기반 채용 프로그램이에요. 아마존에서는 2014년부터 AI 기술을 접목한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해당 AI가 편향되어진 데이터로 학습을 하여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마존은 해당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바로 폐기하였다고 했어요. 세 번째 예시는 구글 포토입니다. 2015년 사진 자동 분류 기술을 탑재한 구글 포토가 특정 인종의 사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구글은 바로 사과를 하였고 문제가 있었던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지 못하게 막아두었답니다. 이렇듯 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생겨나자 사람들은 데이터의 수집, 사용, 관리 등에 대해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 데이터 윤리라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데이터 윤리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들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2023년 3월에는 EU, 유럽연합에서 AI 규제를 다루는 AI 법이 통과되기도 했답니다. 데이터 윤리는 데이터를 대하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 AI를 개발한 개발자의 입장, 만들어진 AI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
각 입장에 따라 조금씩 더 강조되어야 하는 항목도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항목도 있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이터 윤리에 대해 설명하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공유, 삭제 등의 모든 과정에서의 도덕적 원칙과 기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수집되는 순간부터 사용되는 과정,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다 사용하여 폐기하는 순간까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3년 연구 보고서는 여러 나라에서 발표되어진 41개의 데이터 윤리 가이드를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AI의 학습용 데이터가 가져야 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리인데요. 여러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투명성, 설명 가능성, 보안, 개인정보, 공정성, 공공성, 책임, 책무성이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1. 투명성, 설명 가능성, 데이터 획득 및 확보 과정과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2. 보안, 개인정보, 적절한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 공정성, 공공성, 최소 편향성 관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오남용, 악용으로 인해 공공에 해를 가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4. 책임, 책무성, 투명성과 관련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고 해요. 주요 항목들로 나온 것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개발자가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데이터의 공정성이에요. 앞의 예시들에서 본 것처럼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AI의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공정하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데이터들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본인들의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이렇게 개발되어진 AI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공정성에 들어가야 하는 도덕적 원칙이랍니다. 관리자가 지켜야 되는 핵심 가치는 바로 과정 및 관리에서의 투명성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되어진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관리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마지막에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의 주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황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체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바로 해당 내용과 관련 있답니다. 내가 개인정보 동의를 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인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정보 보안입니다. 물론 관리자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힘써야 하지만 사용자인 우리들도 우리의 데이터들이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안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이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을 줄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인증 사용. 2단계 인증을 사용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비밀번호 유출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설정입니다. 사용하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설정으로 변경해야 해요. 그 외에도 비밀번호 공유 금지,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금지, 공공 와이파이 사용 주의, 로그아웃 습관,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안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4차 산업시대에서 데이터를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에 맞춰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해요. 데이터 윤리에 맞춰 슬기롭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4차 산업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4차 산업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 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한 내용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해요.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핵심인 중심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데이터입니다. 슬기로운 데이터 생활을 위해 사용자인 내가 지켜야 할 데이터 윤리 항목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개인정보 보안입니다. 데이터 세계로의 여정 마지막 시간이 마무리되었네요.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나만의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슬기로운 데이터 생활을 위한 데이터 윤리를 배우면서 데이터 세계를 여행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데이터 리터러시의 마지막 미션의 D 코드를 획득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